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파리 꼬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파리 꼬문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1870년에 프랑스와 소위센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쟁은 소위센의 일방적인 승리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분노한 이 파리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그리고 제2제정을 폐지하고요. 공화국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리 민중들이 스스로 국민 방위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대비해요. 근데 이때 이제 임시로 구성된 정부는 포위생과 항복 협상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항전을 벌였던 민중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72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성립된 이 새 정부는 어 포위생과 항복 협상을 위해서 국민 방위군을 해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인제 그 새 정부군이 파리를 공격해서 국민 방위군을 해체하니까 파리 민중들이 결렬하게 이게 싸워서 물리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선거를 실시해서 노동계급 중심의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걸 파리 코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문은 군대나 행정 등 여러 사회 전반의 개혁 조치를 취한 한편 정부군과 맞서 갖고 강력한 파리 보이전, 방어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이 정부군들이 파리를 그냥 봉쇄를 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식량 공급이나 등등 해 갖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파리는 정부군에 내주고요. 그때 이제 꼬문 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군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리 꼬문 운동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인제 한번 서양사 내용에서 좀 강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저번 날 어디까지 읽었냐면 전 시간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예. 자,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이미 주력 부대가 붕괴되었고 프로이센군에 포위된 파리 저항은 망강했으나 1872년 1월 말에 파리로 항복하였다. 자, 임시정부를 대신한 국민의회가 새로 선출되어 요때 국민의회는 좀 약간 보수파, 망당파 인물론이 구성이 됐던 거죠. 자, 선출되었으나 망당파를 비롯해 평화를 원하는 보수파가 다수를 점하여 3월에 독일에서 알사스와 로렌의 일부를 양도하고요. 그리고 50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강화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알사스와 로렌 지역이거든요. 이 전쟁은 이제 이 지역은 원래는 이 독일 지역이었어요. 독일. 예. 그래서 실제 이때 그 지역은 프랑스 영토지만 독일 예전에 영토였기 때문에 독일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프랑스보다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베스턴팔른 조약이나 그 후에 후속 조약으로 해서 이 지역이 독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어를 많이 사용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독일이 이 지역이 예전 우리 땅이니까 달라 해 가지고 가져간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 가지고 뭐냐면 만든 문학 작품이 마지막 수업이죠. 예. 거기에 주인공이 인제 땡땡이 치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땡땡이 치면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한번 가 봐서 인제 수업을 딱 참관했더니 선생님이 막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수업을 했다. 다음엔 독일어 수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 독일어를 그 당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프랑스 민족주의 감정에 입각해서 쓴 건데 자, 하여튼 이 알사스 로렌이 이때 독일한테 넘어가고 나서 다시 인제 뭐냐면 언제 찾냐면 1차 세계 대전 때 다시 인제 프랑스가 가져오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요 땅을 딱 다시 독일로 가져갔다가 2차 세계 이후에 다시 인제 프랑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완전히 프랑스 영토로 고정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프랑스어를 사는 프랑스어권이죠. 자, 하여튼 어 그래서 인제 일부 양도하고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파리의 인제 노동자와 소시민층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그 당시에 인제 임시정부를 얘기하죠. 파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르사유에 자리 잡고 파리 국민방군의 근로 지불을 중지하고 무장을 해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파리에 정부군이 들어왔는데 실패했죠. 예. 자, 그것이 실패하자 7월 왕정기에 수상을 지낸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임시정부에 수반이 되었던
왕당파 계통의 티에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티에도는 7월 혁명 때는 자유주의자였죠. 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왕당파라고 이제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왕당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자, 뭐와 뭐냐면 붉은파하고 오르내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 7월 왕정 때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르내파예요. 그 오르내파의 어떤 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당파로 분류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7월 혁명 때는 상당히 그 당시 진보주의자인 자유주의자였다. 근데 나중에 왕당파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티에르 정부와 군대를 파리로부터 티에르 정부와 군대를 파리로 철수했다. 자, 이러한 정치적 공백 상태에 파리의 그 국민방위군은 3월 18일 파리 행정권을 장악하고 파리 꼬문이라는 것을 수입하여 꼬문위원 약 9,000명을 선출했다. 자, 의원 중 다수는 자라고 사회주의자 자,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급진적인 자코행주의와 폭동과 폭력을 주장 불안키주의자였고 소수의 제1 인터내셔널 계열의 사회주의자들도 마르크스보단 프로동의 추종자가 주류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들은 곧 사회개혁을 착수했으나 그 내용은 즉각적인 부의 재분배나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을 포함한 마르크스주 사회주의보다는 노동조건 개선, 소유자가 포기한 공장의 접수, 협동적인 생산과 급진적인 교육계획 등 종전의 노동운동과 프랑스 사회주의자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종전에 그, 그 급진적 민주주의자들 이들의 요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키르트리즘, 예. 그래서 자코뱅리즘 요구와 비슷한 주장을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에 이제 이러한 꼬문에 대한 티에르는 파리를 포위한 채 꼬문이 식량 부족을 지치게 기다렸다. 네, 꼬문은 초기에는 축제 분위기와 달리 점차 가혹해지는 식량량에 시달려 동물을 사육하고 심지어는 애완동물과 쥐까지 잡아먹었다. 이를 알아차린 정부군은 5월 20일 날 공격을 개시하고 자, 꼬문의 결사적 저항으로 5월 28일까지 피해 일주일이라는 처참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파리 중심가를 대부분 불태웠다. 자, 약 200명의 꼬문 투사가 그 당시 파르 라세지 묘지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고 147명의 즉석에서 살해당해 그 시체를 묻은 거대한 분모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때 그 사진 기술이 이제 좀 있어갖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총살당해서 누워 있는 시체를 찍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좀 끔찍했어. 예, 보면. 자, 이들을 포함하여 2만 명의 꼬문 투사가 처형됐고 수만 명이 체포됐으며 7만 명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박해를 피해 파리를 탈출하였다. 자, 요부터는 이제 뭐냐면 파리 꼬문의 의미를 얘기하죠. 자, 파리 꼬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르크스죠. 예, 마르크스는 파리 꿈을 뭐라고 이제 평가를 했냐면 최초의 노동자 계급에 의한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또 레닌은 이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거. 확실히 파리 꿈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의 사회적 해방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소시민층을 무시할 수 없고 담당자는 노동자 계급의 대변자이고 한 상키르트주의고 급진적 자코뱅주의자들이었으며 포유세 침략에 대한 예국적 전도 꼬문운동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래서 여기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 파리 꼬문은 뭘로 본 거죠? 노동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중심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필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앞부분에서 이 개혁 내용 보면 마르크스 개혁적인 내용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여기에 상키르트주의고 급진적 자코벤주의자. 네, 예전에 프랑스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뭐냐면 행했고 그 주체도 노동자도 있지만 소시민층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꼬무의 의미를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팩트 정도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문제 좀 쉽게 나오면 그냥 이거 사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파리 꼬문이 진압된 후에 프랑스 정치 이때부터 이제 제3공화국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자, 국민의회에서 다수에 차지하고 있는 왕당파는 두 개파로 나눠졌어요. 부르봉파하고 오르맹파. 이 오르맹파는 칠월 왕정하고 관련돼 있고, 이 오르맹파도 이제 부르봉 왕조의 좀 먼 반계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파가 나눠 대립을 거듭했고, 이때 공화파들은 세력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둘이 각각의 세우는 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세우지 못하고요. 어부지리로 이제 공화파가 이제 뭐냐면 그 중심한 공화국이 성립이 된 거야. 만약에 얘네들이 단결되고 했으면 왕정이 실시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공화파는 어부지리로 해서 그 공화국을 바탕으로 한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3공화국의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수당이 없는 상이한 세력 간 연합 구조예요. 연립 내각들이 설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3공화국의 특징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그 정치 구조의 특징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통합되지 못하죠. 그리고 중도파도 있죠. 이 중도파. 그래서 그 이렇게 통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 집산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결집되면서 서로 합종용해하면서 이제 연정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치 불안전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쭉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국가 원수가 뭐냐면 대통령이죠. 자, 대통령은 그 양원 합동의회에 선출되는 임기 7년의 대통령이었으나 실권이 없고 간접 선거를 선출한 상원도 별로 권한이 없었다. 근데 주의할 건 지금의 프랑스의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죠. 예. 그래서 이 프랑스 권한이 막강한 건 이제 나중에 그 드골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5공화국 때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권한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권은 보통 선거로 이제 뭐냐면 선출된 하원에 있었고 내각은 하원 지도자들의 의견에 따라 조직되었다.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10개가 작은 10개 작은 정당의 분립 상태였기 때문에 내각은 수개 정당의 그 연립으로 설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안정성이 없고 당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 연회 형태로 연립 내각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강로가 한 번에 전부 교체된 것이 아니었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많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기구는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죠. 행정은 강력한 관료기구가 담당했기 때문에 내각의 빈번한 경질에 불구하고 행정상에 큰 혼란이 없었다. 자, 그래서 187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1879년 공화파가 상하 양원에 승리하면서 왕당파의 망마옹 대통령 사임하는 동시에 내각 책임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된 기반이 갖게 됐다. 다음에 라마르샤이즈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불렸던 군가잖아요. 이게 국가가 지정되었고 7월 14일 국경일로 전해지면서 3공화정은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이면 국내에 청량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7월 14일은 이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이죠. 자, 1880년대 들어와서 1862년에서 65년까지 교육개혁으로 의무, 우상, 세속의 3원칙을 입각한 초등교육제도가 확립되었고 공화주의 이데올로기를 널리 보호시킬 수 있게 되는 어떤 것도 공화정의 안정을 기회했다. 그래서 이제 상공화정 자체가 자신들이 이제 심의세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왕당파가 막 싸우는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이제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이 공화국이 상당히 뭐냐면 초창기 때는 좀 위험했어요. 왕당파들 공격으로 다시 뒤집어서 왕조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공화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뭐냐 공화주의를 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교육제도죠. 이런 초등 교육제도를 통해서 이런 공화정의 우수함을 좀 알려주려고 했어요. 애들에게 세뇌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공화국의 상징물들을 곳곳에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공화국에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그 상징물들을 이제 뭐냐면 갖고 세웠는데, 이게 이제 여기 뭐 여기는 없지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공화국의 상징물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공하국 시대 대중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화파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 입지를 이런 거로 확보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왕당파 카톨릭 계통의 교권주의자들은 또 쇠퇴하고 있었으나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 카톨릭의 세력들이 상당히 컸어. 어, 그래서 이제 요들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보수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진보파들은 상대적으로 공화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파들이 공화파를 뭐냐면 공격한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공화국이 위기에 이제 처해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브레진 정권의 쿠데타 사건과 뒤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드레프시 사건이에요. 이 드레프시 사건은 유명하죠. 그 사건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또 이제 서양사 총론에 보면 파나마 운하 회사 부정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사이의 부정 사건도 있어. 음.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 대통령 사이가 그 레지옹 도나르라고는 이제 훈장이 있어. 그걸 매매하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사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껴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다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룰 것은 부해전 장군의 사건과 이 드레프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부해전 장군의 사건을 좀 볼게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그 그들은 이제 뭐냐면 왕당파 카톨릭 계통의 국권주의자죠. 그들은 육군 장군의 군의 인기도 없고 독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여 민중들의 인기가 있는 브레진 장군의 쿠데타를 기대했다. 자, 이 브레진 장군이 상당히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이 쿠데타를 이제 뭐냐면 알아챘다는 걸 알고 그 뭐냐면 벨기에 도망가서 쫄보인 것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벨기에 도망가서 옛 여인 무덤 앞에서 그냥 권총 자살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 자, 이보다 더욱 복잡한 그 사건이 드레프시 사건이죠. 자, 이 드레프시 사건은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아마 기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예전에 에미 졸라라는 사람이 이제 문학 사조에서 나왔거든요. 에미 졸라가 이 드레프시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레프시 사건은 그 당시 공화파하고 그 당시 왕당파의 대립 분위기에서 호출된 사건인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894년 유대인이었던 육군대였던 드레프시라는 사람이 군의 기밀을 독일에 팔았다는 혐의로 군법에 의해서 종신으로 선고받았다. 자, 그의 무죄를 믿는 그의 가족과 일부 인사들은 재심을 청구하고 1898년 소설가 졸라가 유명한 글을 썼죠. 나는 고발한다라는 고발장을 뭐냐면 발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미 졸라의 그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는 서한을 보냈어요.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이게. 음. 요 당시 이제 에미 졸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문학사조상 자연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와 에미 졸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자연주의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지선다로 자연주의는 없었어요. 사실주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어차피 이제 사실주의가 좀 발전돼서 자연주의가 된 거거든요. 사실주의로 이제 했지만 하여튼 이 에미줄리하고 자연주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드레프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의 주장을 유죄를 주장하는 군부와 복권주의자, 왕당파,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공화파, 사회주의자들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 맞섰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사건을 바탕으로 드레프시의 판결을 둘러싸고
드레프시를 옹호한 세력들, 그러니까 그 당시 공화파들, 그다음에 드레프시를 반대하는, 드레프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 세력들, 이 군부 국권주의 왕당판에 세력 그 대립이 있었다.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 드레프시는 실제로 무고하였고 실제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드레프시가 그 뭐냐면 기민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에스토레지인가? 하여튼 뭐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정이 그 독일에게 정보를 갖다 파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래서 그 1906년 대법원은 그의 무죄를 확정하고 그는 군에 뭐냐면 복귀했다. 자, 이 드레프시 사건은 여기에서 딱 결론이 낸 게 아니라 이제 드레프시가 무죄로 이렇게 판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드레프시를 옹호했던 공화파의 승리고 드레프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당파나 군부 카톨릭세들의 어떤 패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화파가 완전히 그 전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화파에 의해서 1년의 개혁이 일어나요. 네, 그럼 볼게요. 자, 이 드레프리 사건은 사실상 공화정의 운명을 큰 공화정 공화정의 운명을 큰 사건이었으며 왕당파 그리고 군부 카톨릭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기 혈신정 공화파는 1899년 군부를 공화주의 개편하고 결사법으로 교육과 산업 그 사회산업에 대한 교회 세력을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공화파 강화 권력 강화 내용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교육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에 이 카톨릭 계통의 이제 학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거의 폐쇄시켰어. 일종 교회 학교를.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이 모든 공교육은 이 정부가 주관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화주의 신념을 널리 확산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905년에는 종교분리법으로 1801년에 교황과 나폴레옹 1세 사이에 체결했던 종교화약을 폐기하고요. 그리고 이 종교화약에 입각해서 이제 카톨릭 교회 특권을 박탈한 도시에 그때 종교화약 때 이제 그 성직자의 봉급을 국가가 지급하는 거 돼 있잖아요. 이것도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아의 공화정은 군부와 왕당파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을 완전하게 어,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게 보면 공교육 기관에 어떤 이제 특정한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옷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요때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종교와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한편 드레프시 사건에서 공화주의를 도왔던 사회주의자들은 10시간 노동, 미성년자의 노동 금지, 노동자의 건강 관리 증진, 퇴직연금법, 재해보상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와 생활 향상에 도모했다.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는 영국이나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었으며 20세기 초의 프랑스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그 프랑스의 정치 발전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여기 프랑스 정치 과정을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먼저 부르봉 왕조가 있고요. 자,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에 제1공화국이 등장했죠. 국민공회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했고 나폴레옹의 황제 체제가 성립됐는데 제1제정이 되고요. 비인의 결과 왕정 복구가 일어나고 7월 혁명 이후에 그 7월 왕정이 성립되죠. 그렇죠. 2월 혁명 후에 이공화국이 성립됐다가 나폴레옹이 시니쿠텔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제2제정이 있다가 제2제정은 보불 전쟁에 의해서 그 망하고요. 제3공화국이 일어나는데 이 상공화국이 제일 그 프랑스 역사상 오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때 이제 상공화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그리고 2차 세계 이후에 두 군을 중심으로 해서 4공화국, 그다음에 5공화국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영국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계속 보면요. 자, 여기 이제 그 연구의 발전 과정을 보는데요. 잠깐만요. 좀 펴놓고 할게요. 자, 19세기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보수당은 디실레이니와 자유당 그레투스트에서 같은 유능한 정치가들이 나와서 양당 제도에 의한 효과적인 의회 정치 개혁을 통해 산업화의 선두주행 영국을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보수당하고 그 당시 이제 19세기 후반은 자유당 간의 어떤 양당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양당 제도의 의회 정치가 확립되면서 상호 견제와 이런 그 균형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계속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치 개혁을 통해 음,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유권자의 표를 얻는 과정에서 점점 뭐냐면 그들의 색깔이 조금씩 없어져. 보통 이렇게 이제 양당 제도가 성립되면 점점 이제 원래는 극단적이었다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간의 정책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쪽의 의견 수렴 때문에 거의 중간 지대로 이렇게 모아져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예전에 민주노동당 등이나 뭐 민주당이 요구했던 요구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이들 양당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이제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은 1840년대 말에 가라앉았으나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거권의 확대 요구가 다시 활발해졌다. 자, 보수당의 디질리는 산업화에 대한 사회 변화로 보수당의 기반이 좁아진 것을 감안해서 이 보수당은 그 당시 이제 뭐죠? 지주계층이죠. 근데 지주 가지고는 도저히 인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시킬 필요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1867 년에 제2차 선거법 개정을 해서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대시켰죠. 예.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에게 여기 선거권을 줬으니까 이 보수당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착각이었고 실제로 얘네들은 자유당을 지지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동당이 생기니까 노동당을 지지하잖아요. 자, 하여튼 1872년에 비밀투표제를 실시했고 예전까지는 비밀투표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헌이 육지한다. 그 인민영장에 보면 비밀투표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게 이거죠. 자, 실시됐고 그다음에 1884년에는 이 그레이티스트 자유당이 또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대시키려고 제선거법 개정을 행해줬죠. 그래서 이제 선거권이 농촌과 농업 노동자에게 확대되어 완전하지 않지만 성남 남자의 보통 선거가 수립됐다. 요거는 약간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직업이 있는 어쩌한 자산이 가지고 있는 농업 노동자 그다음에 그 공업 그 노동자에 해당하고 그 직업이 없거나 뭐 알바 뛰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는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시전된 거는 뭐냐면 어 1차 세계대전 이후야. 앞에서 얘기한 4차 선거법 개정 때죠. 예. 요때 이제 여성도 31 세에 줬고 그다음에 남자도 인제 연령대 21 세가 넘으면 모두 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팩트가 틀린 것 같아. 요거는요. 예. 요거는 뭐 교과서 읽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쓴 책이라서 좀 그래. 읽어 보면 그 좀 약간 일본 그 개론서 같은 거 좀 뺏겨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뭐 70-80 년대 그 일본에 있는 서양사 개론이나 이런 것들 참조해서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차 분석을 통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선거권 재편을 통해서 영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싹싹 다가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선거권 재편인데 예전에 이제 1차 선거법 개정 때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선거구를 배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그 평등 선거구, 그러니까 인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는 아니었어요. 한계는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선거구를 재편해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를 이제 시행하려고 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인민 현장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그 당시엔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양당 구조의 경쟁 구조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상호 견제인 것 같아. 상호가 견제해야지 이렇게 뭐냐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윗동네처럼 저 옆 동네처럼 이게 일당 독재를 해 버리면 이게 이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데, 자, 하여튼 산업화에 수반된 폐단과 문제들은 일찍부터 식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에 의해는 1819년 공장법으로 연식물 공업을 한정되긴 했지만 아동의 야간 작업을 금지하는 거고 노동 시간 12 시간을 제한하였다. 자, 그러나 이외에도 1833년 공정법은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노동 시간을 13 시간 13세 이하 9 시간, 그다음에 18세 이하는 12 시간 제한하고 일 실시 여부를 확인한 감독관을 줬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 조건 개선과 작업 중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을 위한 노동입법도 계속됐으며 1872 년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 됐고요. 그리고 1906 년에는 노동자 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출연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공장법 같은 게 나오죠, 공장법. 예. 공장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 차, 2차 이렇게 인제 나누지만 실제 공장법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정되고 개정돼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 공장법 개선을 인제 공장법 개정을 주도했던, 공장법 실시하고 공장법 개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시그당, 그러니까 자유당이었죠. 자유당 입장 볼 때는 얘네들은 산업자본가들, 자유당이 아니라 말 잘못했네요. 자유당이 아니라 예 그 보수당이었어요, 보수당. 의외로. 어 우리가 보수당이면 여기에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여기 뭐 노동자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자유당. 자유당이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산업자본가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당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뭐냐면 이 공정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노동자들이 자기를 찍어줄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당 구조 속에서 서로 원하진 않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인제 복지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과 영국만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억압화 과정에서 그 실시했던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양당 구조 안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이런 일련의 복지 정책을 한 거야. 물론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 세기 말 가면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 권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려고 하죠. 자유당을 거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1906 년에 노동자 정당, 그러니까 노동당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이 19 세기 때 나타난 현상들이 이렇게 노동당의 이제 출현의 배경이 되었다. 앞에 얘기했죠. 자, 노동당의 출현을 자극받은 자유당의 노이드 조지는 왜 그러냐면 인제 서로 간의 지지 정당이 겹치죠. 이 노동당이 출현됐으니까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당은 예전에 노동당에 지지를 해 줬는데 그 노동자들 자유당을 지지해 주는데 얘네들이 일어나니까 경쟁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얘들은 인제 그 노동자의 표심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 노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여러 개 개혁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민 예산안이에요. 음. 그래서 인민 예산안 위에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증세 주요 대상은 유상 계급의 부유층과 귀족층의 지주층으로서 보수당은 이를 혁명이라고 규정을 반대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부유층에 많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국부의 궁둥한 분배를 노린 일종의 사회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보수당과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초에 의회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예산은 이제 뭐냐면 그 조세의 본연의 기능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이죠. 재정을 통해서. 그 기능이 뭐냐면 충실했다. 그래서 세금을 뭐냐면 누진세로 이제 매겼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비례세가 아니라 세금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 쪽이 적용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세금 제도가 그렇죠. 그래서 주요 타겟이 이제 유상계급의 부유층이라든지 귀족층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왜 만들었냐? 그 당시 재정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09년에 노년연금 같은 사회입법 돈이 많이 들죠. 그다음에 독일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해군 확장 비용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대폭적인 증세가 필요했던 거다. 자, 요 뒤에 부분 있죠. 독일 해군에 대항하기 위한 해군 확장 내용은 어 따로 인제 그 영국이 함대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함대법 하면 독일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 함대법 만든 거에 대응해서 영국의 해석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대법을 같이 만들거든요. 요게 서양사 강좌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와 더불어 귀족과 국부의 주교로 구성된 보수인 상원의 권한의 거부권의 무력화와 그 무력화를 비롯하여 대북 축소하여 거부권을 무력화를 비롯하여 대북 축소 뭐야 하여 영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단원제와 다름없게 되었다. 하원의 권한을 올려놨다는 거죠. 자 이어 1911년 정부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의 기여금 부담하는 의료보험과 그다음 실직보험을 통해서 국민보호법이 성립되어 영국의 복지국가가 발전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배경에는 보수당이나 이런 이제 자유당 그리고 이 노동당의 어떤 정당 구조 안에서 서로 간에 인제 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복지국가가 1차 세계 이전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19세기 중엽까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고 신문에 대한 가세가 폐지되면서 언론 창단과 여론 형성을 공언했다. 그리고 1870년에는 교육법이 제정되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의 보급도 촉진됐다. 자 이거는 앞에 제가 산업혁명 할 때 좀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산업혁명 초기 때는 아이들을 그냥 탄광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인제 그 어느 정도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분호제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나아. 예. 그 시기에 탄광에 보내고 일을 시키는 거다. 왜냐면 이런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글자도 있고 적어도 산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 교육을 널리 보급시킨 거야.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거와 인제 다 비슷해요. 예. 자 이렇듯 세계 공장이 자랑했던 영국은 1차 세계 대전 전야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고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그런데 영국에는 이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미해결로 둔거리가 있었다. 예. 이렇게 있죠. 자 이 아일랜드는 예전에 얘기했죠. 이 아일랜드하고 영국인들은 핏줄이 달라요. 예. 잉글랜드 그러니까 여기 잉글랜드만 국한돼서 얘기할게요. 잉글랜드 애들은 주로 앵글로 색슨족이죠. 그리고 처음에 카톨릭 믿었지만 나중에 인제 그 영국 국교회를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근데 이 아일랜드는 켈트족 계열이야.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들을 보통 게일인이라고 하죠. 얘들이 예전에 썼던 언어가 게일어고 그리고 얘네들은 영국 국교를 안 믿어요. 카톨릭을 믿어. 예. 근데 인제 이 잉글랜드가 인제 이 아일랜드를 정복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아일랜드는 12세기 때 영국에 정복됐으며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니에요. 마치 뭐 아일랜드가 이 12세기 때부터 영국에 완전히 정복됐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요때 헨리 2 세가 있죠. 헨리 2 세에 4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인제 멍청한 존이에요. 예. 이 존에게 인제 영지를 좀 주려고 했는데 영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공격해서
이 아일랜드 일부 땅을 점령했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게 왜 그래 또. 자, 요게 아일랜드 공화 왕국을 세워요. 일종의 계례 왕국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헨리 2 세가 존에게 이 땅을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아일랜드에는 여러 왕국들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완전 정복은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정복된 것은 예전에 말했죠. 헨리 8세 때요. 예.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정복하고 나서 16, 17세기 때 영국인들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아일랜드 북부 얼스튼 지방에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그 북아일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서 보면 영국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런 개신교 비중이 상당히 높아. 그리고 이제 일부 아일랜드 지지 중에 그 뭐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 마찬가지로 개신교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주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야, 자, 하여튼 이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트 지방에 정착해요. 특권적인 프로테스탄트 지주로서 카톨릭의 아일랜드 농민을 착취했다. 자, 이에 대한 불만이 이제 뭐냐면 컸고 저항도 있으나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크노웰 때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크노웰이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장혹하게 진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노웰 아일랜드 크노웰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아일랜더 게일러를 쓰지 못하게. 예, 무조건 영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일랜드 사람은 게일러는 그냥 쓰지 못하고 영어는 쓰죠. 물론 이제 게일러를 알긴 하지만 이건 죽은 언어가 된 거야 지금. 예. 자, 19세기 초까지 모든 문제가 미해결로 남았다. 1807년 아일랜드는 정식으로 영국에 통합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잉글랜드 왕국이 있고 스코틀랜드 왕국 있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국이 있어. 그래서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같이 통합한 거야. 요때 아일랜드 왕국은 아빠 헨리 2세 때 이제 만들어진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례 왕국에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했다. 그래서 동국 연합 체제를 이제 뭐냐면 해체시키고 완전히 이제 어 영국으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자치에 대한 욕망이 높아가고 토지 개혁과 그다음에 아일랜드 국교의 제도 폐지를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토지 개혁은 왜 하냐면 그 당시 아일랜드의 땅을 본토에 있는 잉글랜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물론 아일랜드 지주도 있었지만 상당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왜 아일랜드 땅을 잉글랜드에 있는 그 부재 지주죠? 얘네들 갔냐 우리한테 돌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던 거고 아일랜드는 카톨릭 믿으니까 영국 국교회가 좀 거슬리죠. 이런 걸 요구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1840년대 발생한 감자 홍장은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에 대한 증오를 격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감자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자병에 걸리면 거기에 이제 감자들이 떼거리 죽는 그런 병인데 아일랜드인들은 그 당시에 감자를 주시고 했어요. 왜 그 당시 밀이나 이런 것들 안 먹냐? 밀은 다 영국에 갔죠. 얘네들은 소작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시고 감자를 먹었던 거야. 근데 이 감자에 돌림병이 형성돼 갖고 이게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인들이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은 이걸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방관했어요. 어떻게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심하니까 이제 세계 각지에 또 여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제서야 어 이렇게 도와주겠는데 도와주는 것도 찔끔찔끔 좋아졌어.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아일랜드에서 감자 홍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대한 이제 그 뭐냐 기부금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 기부금 갖고 인제 밀 같은 거 사서 먹여라. 그랬더니 인제 영국에서 거부했어. 왜? 빅토리아 여왕의 하사금보다 너무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 거의 한 200만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미국 건너가서 인제 미국에 인제 초창기 때 인제 그 미국에 인제 가서 아일랜드계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그때 아일랜드인들은 미국에 인제 밑바닥 인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일랜드 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 알려진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도 아일랜드 계통이야, 이 사람. 자, 그래서 이때 아일랜드인과 확
급속됐고 그때 아일랜드 인구에 빠진 급속된 그 아일랜드 인구가 이게 줄어든 아일랜드 인구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인들은 그 영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완전히 분노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느끼는 분노보다 배도 더 많아 얘네들은. 예. 자 하여튼 1860년대 들어서 영국 정부는 조금씩 문제 해결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인제 얘들의 위기를 쪼금씩 들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아일랜드가 사람들이 영국 의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아일랜드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 구조, 그러니까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 구조화 돼서 나름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일랜드 의견을 요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아일랜드에서 국교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해 아일랜드 소장농의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제 초등교육의 보급과 더불어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더 확산되었고 강화될 뿐이다. 자 아일랜드 문제는 단순히 토지나 종교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족 문화와 민족의 차이에 대한 매우 특이한 강력한 패자 의식의 문제였다. 그래서 인제 문화와 민족이란 건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아일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 아일랜드인들이 그 잉글랜드인들이 착취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피해 의식이나 분노감은 남아 있던 거야. 이게 완전 감정적인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1870년대에는 영국 의회에서 100석에 미만했던 아일랜드 자치당을 결성하여 자유당과 보수당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자 그다음에 자유당의 그랜드스트는 1885 년과 1892 년에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일랜드 위원들이 양당 구조에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아일랜드 자치당의 표나 아일랜드 위원들의 어떤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거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자유당의 반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원의 부결로 각각 실패했다. 1895 년에 10 년간 거쳐서 그 당시 인제 그 보수당 시절에서 자치법이 묵살됐고 아일랜드 농민은 소작농부터 소토지 보육농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졌다. 그래서 소토지 보육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유권은 없지만 보유권은 있다는 거지. 그지 소유권, 경작권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 정책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완화되기 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신앙에 가까웠다. 자 상원의 거부권이 무력한 후에 1912년 로이드 조지의 자유당은 다시 아일랜드 자치법을 제출했고 1914 년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북쪽에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 애들 있죠. 얼스터. 이들이 영국과의 분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의용부를 모집하면서 무력으로 저지할 기세를 보였다. 그래서 1914 년까지 성립된 자치법안에는 얼스트 문제가 해결까지는 실시를 보류했다는 조항이 붙게 되었으며 그나마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아일랜드 문제는 해결 대전 후에 연결됐다. 그러니까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실시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인제 근데 이 과정에서 자유당도 또 분열돼요. 자유당에서 인제 뭐냐면 이 법을 인정하는 사람과 통과시키려는 사람과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뭐냐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또 분열 원인이 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결국에는 인제 나중에 아일랜드 자유국이 만들어지긴 해요. 예. 근데 이 아일랜드 자유국도 실패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국이 되죠.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일랜드 문제가 상당히 영국사의 핫 이슈인데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인데 이탈리아 통일은 이게 문제의 어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기출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좀 그렇죠? 예. 인구에서는 좀 굳이 찾자면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을 찾자면 어 그 당시 이제 마치네 연설 정도? 이 마치네 명설 그러니까 부흥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마치네 연설과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에 관련된 공통점 예전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했다. 이 정도. 요 정도 연관돼서 좀 나온 거고 반동 문제 이탈리아 통일 문제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죠. 예. 자, 하여튼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리스토지멘트라고 해요. 어? 자,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주체는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가 알는 청년 이탈리아당 이 마치니가 인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마 공화정 이런 것들에다가 실패하고 이들은 이제 이상주의자였고요. 그다음에 현실 정치가들 등장하죠. 이게 카부르죠. 그래서 이게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인제 가니발디라는 이런 이상적인 인물도 등장하죠. 그래서 카부르는 북부 지역을 통합을 하고 나중에 가니발디가 남부 지역을 통합을 하는데 이 가니발디가 상당히 이제 대인배죠. 그래서 자신이 차지한 남부를 북부에 그냥 어 무조건으로 헌납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통일하는 과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 말했지만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일단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상주의자들이 그걸 주도했는데 통일을 나중에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해. 하고 같이.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독일하고도 공통점이야. 이게.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먼저 이제 읽어 볼게요. 네. 네, 여기 보면 자, 요거 인제 지도를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보면요. 원래 이 코르시카 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섬이잖아요. 요거는 원래 그 제노바인가 그쪽에 인제 그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 영국 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지금은 프랑스 영토가 되고 여기 보면 이 코르시카 섬 남쪽에 사르디나 왕국이 있어요. 예. 원래 이 사르디나 왕국은 요 지역 보스니아 그러니까 요 지역 그 니스하고 이 이런 지역 있죠. 까먹었는데 한 지역이. 니스와 사보이. 니스와 사보이에 지배했던 왕조였는데 예전에 얘기한 처럼 시칠리아 섬을 받고 요걸 또 사르디나 왕국과 바꾸잖아요. 그래서 본국은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 음. 그리고 인제 북부에서는 인제 여러 도시 국가도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지역 비인해결과 요 지역은 그 당시 누구 땅으로 넘어갔죠? 예. 그 당시 이탈리아 땅으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황령이 있고요. 예, 여기 남쪽에 양시칠리아 왕국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탈리아 통일이 일어났죠. 다만 인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미회복 지역이 있어. 미회복 지역.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요 두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미회복 지역을 회복하려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원래는 동맹국이었지만 협상국에 참여해 갖고 이걸 뭐냐면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더 달라고 했어요, 여기. 달마치아 해안 연안까지. 요 지역은 원래 인제 슬라브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야, 남슬라브 족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왜 이 지역을 줬냐면 달라고 했냐면 베네치아가 예전에 여기 달마티아 연안에 식민 도시들을 쭉 만들었거든요.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적 그 어떤 영구권을 주장하면서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 주죠. 예. 이건 나중 얘기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그 당시 좀 이탈리아 정세를 좀 봤고요. 오스트리아가 여기 롬바디아까지 이렇게 장악하죠. 롬바디는 도중에 인제 들어가긴 하지만 하여튼 요 지역이 오스트리아가 비내 이후에 인제 장악된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인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유혁명에서 카톨릭의 자유주의자나 마치니 이상적이고 공화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탈리아 통일의 가업은 샤르데의 현실 정치가였던 카부에 의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분열됐을 뿐 아니라 특히 오스트리아의 세력이 강하게 부식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가업은 단순히 분열이나 지향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나 그런 형태로 오스트리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요게 구축이라는 건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몰아내다는 뜻이야, 여기는. 예. 자, 이유혁명 때 오스트리아 편 샤르데네 사르데네에 새로 빅토리아 엠마누엘 2 세가 왕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인제 왕이 오르자 그는 오스트리아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적 헌법을 고수하여 이탈리아 전 예국자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자, 그다음 현실 정치가인 카보르는 1850년에 50년에 재상이 임명되자 그는 첫째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죠. 이 개혁 작업인데 요것도 한번 딱딱 떨어지죠.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첫째로 사회들의 국력 배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구가 그 당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우방도 이제 손 만들어 갖고 좀 약간 자긍심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외교 활동도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인구 500만의 가히 크지 않는 사회대나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일을 통일을 도와줄 우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우방을 얻기 위해서 크림 전쟁 때 샤르데나가 영국과 프랑스에 가담해서 양국의 호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프랑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요때 프랑스의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나폴레옹 3 세죠. 그 나폴레옹 3 세는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도와주려고 되게 했죠. 그래서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배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3 세가 프랑스 국내에서 지지를 뭐냐면 곧지 마침 지지를 많이 상실되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이 나폴레옹 3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여기는 잠깐 어 좀 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약간 정리해서 좀 보면 사형사 총론에 그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사 총론 내용을 한번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 볼게요. 어 여기. 그래서 이 나폴레옹 3 세하고 그 당시 카브 사드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보면 나폴레옹 3 세가 이탈리아를 지원하는 데는 인도주의적인 고려와 정치적 야심이 복잡한 이유가 있다. 그는 젊었을 때 이탈리아 예국 운동가들과 함께 전투한 일이 있었다. 황제가 된 후에도 피압방 민족을 공공연히 동정하였다. 더욱이 그는 나폴레옹 1세처럼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프랑스 지배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여러 이제 계례 공화국도 만들고 그랬죠. 자 이탈리아에 대한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 세는 현실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탈리아인들의 감정을 좋지 않았다. 참을성 없는 이탈리아의 애국 청년 오누시니는 그에게 폭탄을 던졌다. 자 오누시니는 혁명가이면서 청년 이탈리아 당원이어서 1848년 49년 혁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오누시니 사건은 나폴레옹 3 세에 대한 이탈리아 원조를 상기시켰다. 그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요게 인제 그 서양사 개론에 없는 회담 내용이 있죠. 프로비에르 비밀 회담을 가졌다. 자, 이 회담에서 인제 나폴레옹 3 세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 프랑스가 지원해 줄 것을 카로에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폴레옹 3 세는 이탈리아 약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낼 것이며 그 대가로 뭘 요구했냐면 이탈리아는 사보니아 니스시를 프랑스에게 양도할 것을 서로 합의했다. 사보니아 니스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앞에서 얘기한 원래는 인제 여기가 뭐냐면 그 사르디아 왕국의 본국이었어요. 사보니 공국에서 출발했던 곳인데 요 땅을 그냥 내주겠다고 한 거야. 왜냐면 요 땅은 이미 프랑스어권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이탈리아권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다시 내용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인제 카보르는 피에몬트 령 일부를 실행하기 싫으나 피에몬트 영은 그 뭐냐면 사르디아 왕국에 있는 내 영지를 얘기한 거야. 그중에 일부가 사보니아 니스죠. 자 이탈리아보다도 더 프랑스 지방인데다 대가 없이 프랑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한편 나폴레옹 3 세는 이탈리아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 오스트리아 대신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나폴레옹 3 세는 이탈리아가 강력한 독립,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지배의 이탈리아 연방을 창설한 십상이었다. 그러므로 조카인 나폴레옹 공을 샤르디아 공주와 결혼시킨 미작도 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 샤르디아 왕국이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 그 자리를 자기가 들어와서 그
이탈리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예상 외로 사우디가 너무 잘 싸우고 빨리 이제 통일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약속 미약이나 다 이런 것들을 뭐냐면 때려치게 된 거죠. 자, 그 왔다 갔다 했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정책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내용을 보고요. 그럼 서양사 개론을 보죠. 자, 나폴레옹 3 세가 미락을 맺은 카브르는 1859 년의 미락이니까 앞에서 무슨 미락이에요? 그거죠. 어 푸웅비에르 비밀회담에서 미락을 맺은 거죠. 예. 자, 이때 미락 내용은 있는데 여기 아 사보야 닉슨을 양도한 내용이야, 여기. 이거는 이제 뒤에 인제 뭐냐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미락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갖고 양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전후 관계를 보면. 예.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카브르는 이탈리아 통일 정책을 전쟁을 일으켜 마제타와 솔페니에서 그다음 솔페니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승리했으나 샤르 세력이 인제 지나치게 강대해진 걸 꺼린 나폴레옹 3 세는 중도의 약속을 어기고 빌란 프란카에서 오스트리아 단독 후전을 맺었다. 자, 근데 이런 후전 자체가 이탈리아 예국자들을 결집을 시켰죠. 그래서 나폴레옹 3 세 이런 배신은 오히려 이탈리아 예국자들은 을 샤르데네로 구합시키는 게 계기가 됐다. 즉 북부와 중부의 작은 나라들 민중운동의 뒷받침을 받아 샤르데네와 합병을 요청했고 카브르는 이를 받아들여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고 그리고 앞에서 미약대로 왜냐면 프랑스가 계속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보이와 닉스를 준 거야. 근데 프랑스가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여기 로마에 병력을 주둔했죠. 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도의 보면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당시 나폴레옹 3세 입장에서 정치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때마치 남부에서 통일에 대한 매우 유리한 상태가 일어났다. 마침과 같이 공화주의적인 민주 마침과 같이 공화주의적인 민족주의자이며 낭만적인 풍부했던 이 가니발디가 적색 sak스당을 불리는 그런 것을 불리는 1,000명의 위험을 거느리고 부르고 왕실 출신이 왕이 지배했던 시칠리아 상류가 이를 점령하고 이어 나폴레옹을 장악했다. 자, 카보르는 공화파인 가니발디가 로마에 진출함으로써 교황과 분쟁을 야기시킬 경우 카톨릭 교도와 국제 여론이 이탈리아 통일에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서둘러 사르데나군을 남하시켰다. 자, 가니발디 또한 이탈리아 통일한 그 대의 앞에 그는 공화주의를 포기하고 시칠리아 나폴리는 국민투표로 북부의 통합을 가게했다. 자, 그래서 이때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한 전 이탈리아 통합됐고요. 그 앞에 롬바디아는 이미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어요. 예. 사르디나 왕을 국왕으로 추대한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 3월에 탄생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게 남은 게 로마와 이 베네치아죠. 자, 카보르는 그해 6월에 사망했으나 샤르데는 그의 교묘한 외교 정책을 계승하여 샤르데는 그의 교묘한 외교 정책을 계승하여 베네치아와 로마를 차례로 흡수했다.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1866 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지원한 보수도 베네치아를 해수했고요. 1870 년에 프로이센과 대립으로 로마에 주도했던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이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수도를 필렌치에서 로마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870 년이 뭐냐면 이탈리아 통일 연도죠, 요때. 그리고 1년 있다가 인제 독일도 1871 년에 독일이 통일되죠. 거의 1년 차이로 통일됐다고 보면 돼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근데 이제 한계도 있었어. 이탈리아 통일은 실제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교황의 동의 없이 교황과 합병했다는 이른바 노마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노마 간의 문제는 노마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무솔리니 나테른 협정을 맺죠. 그래서 이 나테른 협정을 맺고 바티칸 시티를 뭐냐면 독립국을 인정해 주잖아요. 대신에 예전에 이제 로마 교황이 갖고 있는 교황을 포기하게 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인제 문제점이 남았고 두 번째로는 북쪽의 땅이 작은 땅이지만 트리에스트와
스테티노 같은 아직 오스트리아 수준에 있는 미회복 이탈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여진 그 땅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통일 왕국은 입헌 군주제였으나 근원법 프랑스의 제3공화국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뭐냐면 그 입헌 군주제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공화국 바뀌자. 공화국. 자, 그러나 국왕은 장식적인 존재였고 내각이 하원의 책임을 지고 하원 선출 자격은 처음 재산자격을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으나 1881년 이후에 그 자격이 19 리라의 집접세 납부로 크게 완화되었다. 자, 그 통일 이후에 이제 그 이탈리아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남북 간의 격차예요.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남부 북부 지역은 대부분 공업 지역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좀 잘 살아. 근데 여기 보면 시칠리아는 요쪽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농업 지역이에요. 못 살아. 어. 그 빈부가 그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커. 여기 너무 잘 못 사니까 여기에서 인제 깡패 조직이 커진 게 마피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부에서 독립하겠다고 막 나서잖아. 왜 여기에서 벌어오는 세금을 남부를 지원해 주냐.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 북부와 남부 간의 어떤 지역자의 차이가 너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부에 인제 그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주로 얘네들이 어디 가냐면 미국에 가요. 미국에 보면 이탈리아 출신들이 많아. 이탈리아 출신들이 많고 마피아 조직도 같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이 하여튼 근데 그래서 요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통일 후에 북부에서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철도는 급속하게 남부 지방까지 뻗어갔으나 남부는 후진적인 농업지대는 남게 됐다. 두 개의 이탈리아가 할 정도 경제 산업상의 격차를 보인 공업적 북부와 농업적이고 빈곤한 남부의 차이는 사회적 긴장을 증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남북 간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제는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이탈리아 상성대가 해외로 진출하게 됐으며 육해군의 강화는 이탈리아를 강대국 지위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20세기 들어서 제국주의 식민지 등의 경쟁도 끼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 독일 통일로 넘어가죠. 자, 이 독일 통일은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와. 예. 특히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많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인제 외국 유학생들 그 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사 전공한 사람이 많아. 그래 갖고 독일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독일 근현대사 전공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 독일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많고 근현대사 중에도 비스마르크, 독일 3 인당 이런 전공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 과정, 특히 비스마르크를 중시한 독일의 통일 과정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크게 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독일 통일 과정. 두 번째로는 그 독일의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통일 과정 통일하고 나서 그 독일의 내정, 정치 있죠. 그리고 있고 세 번째가 인제 뭐냐면 독일의 외교 체제, 외교 관계.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의 3대 그 외교관이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스마르크잖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통일하고 나서 만든 비스마르크 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요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7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 57 번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인제 이거 읽기 전에 그 독일 통일 과정을 인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어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여기 인제 비엔에의 반동으로 브레이션샤프트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간세 동맹이 맺어지고요. 그래서 이 간세 동맹을 통해서 인제 서로 간의 국경선이 여러 있었는데 한 곳에 그 간세를 부과하면 이제 다른 곳에 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거죠. 일종의 경제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인제 비스마르크가 집권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여기 슐레스위히와 홀스타인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 원래 요 땅은 여긴데 요 땅이 원래 덴마크 땅인데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그걸 공격해서 나눠 갖게 되죠. 근데 요 또 슬레슈비아 홀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호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나. 그래서 인제 이거 단순히 7주 만에 끝났다. 7주 전쟁이라고 하고 실제로 5주 만에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북부 동맹이 결성이 됐다. 그리고 이 남부 간의 비밀 조약도 인제 맺게 되고요, 비밀 동맹을. 그 엠스 정보 사건이 나오죠. 근데 서양사 개론에는 에무스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다른 책에 엠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엠스라고 읽을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엠스 정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볼 전쟁이 있고 보볼 전쟁이 1871 년에 70 년에 일어났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독일 제국이 완성됐죠. 1871 년에.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25 분이거든요. 25 분인데 45 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두 타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45 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